안녕하십니까.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내년도 외환시장 전망인데요. 제가 제목을 각자의 논리, 각자의 환율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최근 외환시장 참가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랑 별개로 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위로 치솟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원화랑 좀 상관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각자의 좀 수급을 좀 살펴보고 어떤 이유로 이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러랑 지금 원화, 그리고 위안화, 엔화, 유로를 살펴볼 건데요. 전 달러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환율 같은 경우는 금리랑 성장률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고, 똑같이 성장률이 강해지면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금리 인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 인덱스는 조금 동일하게 움직였지만 성장률 컨센서스로 보면 사실 달러 인덱스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달러 인덱스를 단순히 이제 금리나 성장률 같은 내용이 아니고 조금 유동성의 측면에서 달러를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그 작년도와 올해 이제 주요 자산의 수익률을 보시면 가장 수익률 상단에 위치한 게 올해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 그리고 금, 은과 같은 이제 자산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연초 대비 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주요 이제 자산군 중에 시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약달러로 설명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금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정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정부 지출을 조금 늘리면서 유동성이 좀 크게 확장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금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면 사실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유동성이 그만큼 풀리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겠죠. 근데 사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포함하는 그 비중 국가들이 있을 텐데 그 국가들의 M2랑 상대적으로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미국 M2와 기타국 M2를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강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달러 인덱스랑 이제 명확하게 조금 더 명확한 역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년에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할 것 같다, 달러가 약세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심의 유동성 방출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다 유동성을 조금 되게 방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최근 계속 긴축을 해왔습니다. 보시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자산인데요. 사실 2022년 이후로는 사실 계속해서 이제 QT, 양적 긴축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유동성은 흡수되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럼 유동성이 정부가 10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QT를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유동성 긴축이 종료되는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유동성 긴축이 아니고 오히려 유동성 완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파월 의장이 그 임기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15일 날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여러 가지 후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QE나 QT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우선 가장 최근 이제 베팅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후보는 케비 데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분의 이제 최근 QT나 QE에 대한 입장을 보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경계가 굉장히 지금 모호하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보통 이제 QT랑 QE는 재무부랑 이제 중앙은행이 같이 하는 공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QT나 QE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연준 의장의 이런 스탠스와 달리
경제적 이유로 이제 양적 완화 혹은 유동성 방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필요성은 사실 크게 보면 뭐 금리가 0% 수준이고 거의 제로 금리인데 여기서 이제 통화 정책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제 대안적인 수단으로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을 이제 조금 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자금 시장이 심각한 유동성을 겪는 경우에 이제 QE의 필요성이 조금 나타나는데,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를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주면서 양적 완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먼저 살펴보시면 자금 시장이 심각한 유동성을 겪는 경우인데, 이게 사실 대표적인 경우가 2019년 사례입니다. 2019년에 레포 시장에서 금리 급등이 발생을 했고요. 레포 시장 금리 급등이라는 거는 이 SOFR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빌릴 때 필요한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만큼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건데, 사실 최근에 조금 SOFR 금리가 상승을 하긴 했으나 2019년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도 2019년 전에도 사실 QT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GDP 대비 지급준비금이 현재보다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유동성 시장이 엄청난 긴축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좀 말씀드리면, 정부 주도의 유동성이 이제 그 국채 시장을, 만약에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시장이 이 국채를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우선 최근에 사실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표적으로 OBBA 법안, 이 법안을 OBBA 법안을 조금 발표를 하고, 이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많지 않냐라고 하는데, 의회 예산국이 OBBA 법안을 감안해서 추정한 내년도 재정 적자는 한 1.7조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국채 발행 규모는 재정 적자 규모와 조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정 지출 그리고 재정 수입, 이거 부족한 금액을 사실 국채를 통해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보통 보시면 국채 발행이랑 재정 적자랑 좀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의회 예산국이 추정한 재정 적자 1.7조 규모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채 순발행 규모와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2조 달러 수준의 국채를 시장이 발행을 할 건데, 이거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우선 지금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보유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총 재무부가 발행한 지금 시장에 유통 가능한 국채 잔액은 26.8조 수준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재무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9.3조인데, 사실 연준이 최근 보고서에서 케이만 제도에서 조금 확인되지 않았던 미국 국채가 보유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한 26.8조에서 한 11조가 외국인이 보유한 이제 미국채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에 발행했던 순발행량의 거의 한 40%를 외국 기관이 이제 흡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여전히 미국채의 가장 큰 수요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미국채 수요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크게 좀 의지를 하는데,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미국 국채의 양은 얼마나 되냐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보통은 무역 적자로 흘러나간 달러 수준과 되게 유사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무역 적자로 미국이 그 물건을 사주고 그 달러가 그 나라의 그 정부로 들어가고, 그 정부가 이제 그 달러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이 리사이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이 관세를 인상을 했고 무역 적자가 축소가 된다면 그만큼 그 세계로 풀려나간 달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관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사실 앞으로도 좀 추세적으로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외국이 보유한 이제 미국 국채가 좀 부족해졌을 때 그 부족한 물량을 국내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의 내년도 2조 달러 정도의
수요를 부담할 주체는 사실 많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보통 MM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단기채의 주요 수요처인데요. 사실 최근에 뭐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필요한 만큼 MMF에 사실 자금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실 미국 금리가 높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 그래서 사실 차라리 우리나라 MMF 잔액에 넣는 것보다 달러로 환산을 해서 달러 금리를 받는 게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미국의 MMF 잔액이 좀 7.4조 달러로 굉장히 많아서 사실 단기채에는 수요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자기자본 비율 완화를 하면서 대형은행들이 국채 매수 여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거의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보다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매수 여력이 내년도에 좀 굉장히 긴축적일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MMF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그렇고 모두 이제 단기채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장기채는 보통 외국인이 보유를 하는데 단기채를 수요가 굉장히 쏠려 있기 때문에 사실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좀 단기채 위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단기채는 매수 주체가 많기 때문에 단기채 금리는 낮아지고 장기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확대 국면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동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국은 유동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QE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10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12월 QT 종료와 더불어서 지급준비금을 조금 증가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급준비금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이거 다시 QE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QT가 종료가 된다고 하면 연준의 자산과 부채, 이 대차대조표가 추가로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이제 멈추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게 되면 사실 유통화폐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에 따라서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폐 수요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 유통화폐는 사실 전반적으로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제가 이 전체 잔액을 고정불변이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급준비금이 어느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상쇄하는 정도의 지급준비금은 계속 조금씩 증가시킬 거다라는 게 제가 해석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폭적인 뭐 2008년이나 코로나 당시와 같은 전폭적인 유동성 방출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동성이 굉장히 올해부터 방출이 많이 되면서 위험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정부가 유동성을 방출을 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유동성은 어디서 방출이 됐냐고 봤더니 최근에 보시면 M2는 사실 늘어났는데 만약에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보통 민간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는 건 보통은 일반적으로 상업은행 대출 그리고 대출의 화폐 승수 효과에 의해서 창출이 됩니다. 화폐 승수 효과라는 건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뭐 100억 달러를 이제 대출을 해주고 이제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90억 달러를 사실 뭐 다시 재대출해주고 이거를 이 예금을 가진 은행이 또 다시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 유동성이 창출이 되는데 작년부터 증가하는 은행 대출의 세부 항목을 보면 여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뭐 기업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나 사실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오히려 지금 상업은행이 대출 어디로 해주냐고 봤더니 기타 대출 항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타 대출 항목에 대한 이제 연준의 각주에 따르면 사모펀드,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이 이 항목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대출 구도는 은행에서 기업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기업은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최근에 기업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사모펀드가 중간에 나와서 사모펀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 사모펀드가 다시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간접금융 형태가 굉장히 최근에
조금 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모대출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모대출을 사용하는 이제 주요 기업들은 IT와 그리고 헬스케어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 IT랑 헬스케어도 사실상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중소형 기업들이라 유의미한 매출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를 차입해서 굉장히 좀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은행에 가면 사실 이런 레버리지가 많고 차입 좀 자산이랑 부채 구조가 조금 건강하지 않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대출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사모펀드한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걸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전통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모대출 시장을 통하면 대출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좀 이런 중간에 사모대출을 끼는 방식으로 간접금융이 굉장히 조금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모대출, 여기가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 초록 색깔 막대인데, 전통적인 이제 뭐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나 뭐 레버리지 대출, 이런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조금 상회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문제는 이 민간에서 유동성 창출이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 오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그럼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이 사모대출, 사모펀드가 이 일반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줄 때 구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현물 지불 구조고, 두 번째가 이제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폰서 구조인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현물 지불 구조가 뭐냐면, 만약에 이 기업들이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이자를 갚지 못해요. 그러면 이자를 보통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매년 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채권으로 하나 쌓아서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상환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변동금리라서 사실 최근에 금리 하락 기조에 따라서 조금 이자 부담이 경감된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만약에 만약에 모든 이제 AI 기업들이 매출이 나오지 않고 상환이 안 된다고 하면 사모펀드는 사실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모펀드가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 자기 자본을 투입하면서 다시 이 AI 그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조금 뒤로 끌고 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느 정도 위험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상환을 하지 못하는데 뒤로 끌고 가는 거는 조금 금융시장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일단 크레딧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외환시장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위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민간 유동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계속 앞으로도 조금 유동성 창출의 루트로서 활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 주도의 이제 완전한 QE는 있지 않겠지만,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민간 유동성 창출 루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동성 측면에서 사모대출 시장의 이런 화랑은 사실 유동성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호재입니다. 보시면 보통 유동성이라고 하면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를 보통 많이 보는데, 왜 장단기 스프레드를 보냐면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단기에 이제 조금 예금 금리를 이제 그 소비자한테 지불을 하고 장기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사실상 은행의 순이자 마진과 같습니다. 근데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 더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M2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과거에 보면 사실 스프레드랑 M2랑 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사모대출 시장이 조금 들어오게 되면서 이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면 사실 동시에 사모대출 시장도 대출 여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성 창출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프레드 얘기를 좀 또 왜 드렸냐면,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미국의 채권 시장 수급 주체가 단기채 위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사실 스프레드는 앞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높아지면 유동성도 올라가고, 유동성이 올라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달러 유동성도 조금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프레드 자체가
이건 조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환해지의 조금 환해지 유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환해지 유인이 확대된다. 그래서 환해지를 하면서 달러 인덱스 자체에도 좀 추가적인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유동성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성장률이나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달러 유동성으로 인해서 달러는 약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성장률 컨센서스를 보면 미국의 성장률이 컨센서스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유가 뭐 다른 나라의 난 US 국가들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성장률이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추세인데 상향 조정의 배경에는 또 AI가 나옵니다. AI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투자를 뭐 데이터 센터나 뭐 GPU나 소프트웨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서 이 AI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거의 2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사실 AI 투자가 뭐 가장 건강한 성장 루트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AI 투자로 1인당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실질 임금이 올라가고 또 소비가 확대되고 이런 루트가 필요한데 사실 미국은 임금으로 소비를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자고 하면 사실 미국의 소비는 금융자산 가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소매 판매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S&P 500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좀 그래프를 합쳐봤는데 그 궤적이 굉장히 유사하게 갑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소매 판매는 지금 좌축이고요. 여기서 제가 축을 20대 마이너스 20으로 뒀고 S&P 같은 경우는 60대 마이너스 60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년도 소비가 올해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S&P 500의 상승률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 최소 매달 전년 대비 15에서 20% 이상을 유지해야 소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이 반등을 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재료인데 소비 측면에서 보면 그 AI 투자로 인해서 성장률이 강해진 부분을 소비가 그렇게 강해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압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업률이 최근에 고용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실업률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소매 판매가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위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좀 실업률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불안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률이 상쇄된다면 이제 소매 판매 혹은 뭐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소비 위축은 소비의 증가 혹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는 부분은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부분과 상쇄되면서 어느 정도 성장률의 반등을 조금 막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동성 중심으로 제일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연준 같은 경우 QT를 종료하고 어느 정도 보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지만 민간 주도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사실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확장이랑 금리 인하는 달러와 약세 재료이긴 하지만 사실 AI 투자가 사실 GDP 성장률 레벨로 보면은 달러화는 사실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상단과 하단이 조금 제약적인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AI 투자가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제 작용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계속해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 고용시장의 둔화 추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상쇄하면서 약달러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부근에서 조금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내년도 연간 하단을 95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상단을 최대 103포인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원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랑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자의 논리에 따라서 지금 환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각자의 논리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원화가 최근에 굉장히 약한데 이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한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성장이 굉장히 조금 둔화되면서 원화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펀더멘탈적인 우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푼다는데 통화가 그만큼 많이 풀리는 만큼 원화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수급 불균형, 이게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이랑 통화 유동성이 최근 원화 약세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급 불균형이 최근에 좀 원화 약세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펀더멘탈을 보면 최근에 이제 뭐 GDP랑 미국이랑 한국 상대적인 GDP를 봐야겠죠. 당연히 달러원 환율이기 때문에 미국 GDP랑 한국 GDP를 보면 최근에 사실 성장률 격차가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올해 최근에 한국의 성장률, 수출도 반등을 하고 있고 내수 소비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F가 전망하는 26년도 한미 성장률 격차는 지금 1.5%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성장률 격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 강세 요인인데 최근에 원화 약세를 조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차인데, 금리차는 사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차랑 달러 환율이 사실 과거부터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조금 대표적으로 2022년 그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미국 금리는 빠지고 한국 금리는 올라가면서 금리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차나 혹은 성장률, 펀더멘탈이 최근 원화의 약세 요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코스피가 굉장히 잘 가고 이래서 유동성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과거 유동성 피크 대비 지금 유동성 국면이 엄청 과도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한국의 상대적 유동성 관점에서 환율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대체로 미국이랑 한국의 상대적 유동성이랑 환율이랑 그래도 추세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한국의 유동성이 미국 대비해서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레벨입니다. 오히려 장기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달러 환율이 굉장히 약한 게 유동성이 조금 많이 풀려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달러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급 불균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달러가 공급되는 것과 달러가 유출되는 양이 있는데, 달러가 공급되는 이 양에서 공급되지 않고 있고 유출되는 이 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유출 압력이 세지는 그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달러가 들어오는 보통 루트는 무역 수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사실 계속해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를 했고요. 대부분이 무역 수지를 통해서 달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벌어오긴 했는데 그거를 국내 외환 시장에서 환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있을 텐데, 이 국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GDP 대비 경상수지를 계속해서 늘려왔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계속 늘렸는데 이 나라들 대비해서 통화 가치 변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가 그만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수지를 통해서 제가 달러가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금융계정을 통해서 FDI나 증권투자,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통해서 달러 유출 금액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굉장히 마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금융계정에서 지금 세부 항목을 보면 FDI랑 포트폴리오 투자 모두 사실 외환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증권 투자가 사실 채권이랑 주식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식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가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코로나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 금액, 이 금액이고요. 사실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국인이 해외 주식을 산 금액, 그리고 이거를 이제 넷으로 상계 처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 금액
미국에서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준 금액을 빼면 달러가 순유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순유출된 금액이랑 이 빨간색 선이 달러 환율입니다. 보시면 2020년 미국 금리 인상기 이때는 사실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뭐 비상계엄이라던가 탄핵 관련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라던가 해서 달러 환율이 좀 오버슈팅을 하긴 했었는데 다시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이런 주식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해외 주식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수출 국가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온 만큼 미국 주식 혹은 뭐 해외 자산을 투자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조금 특이한 점은 뭐냐면 채권을 사실 투자를 거의 안 하고요.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 비중이 전체 해외 투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최근 기준으로 75%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보유한 이 주체들을 보면 국민연금의 비중이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그 국민연금이 산 금액만큼 개인이나 뭐 기타 다른 연기금들, 뭐 사학연금이나 혹은 뮤추얼 펀드들이 대규모 이제 해외 주식 투자자로 급부상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수익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안정 투자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또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지만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기도 하고 사실 주식 투자는 조금 위험 투자에 가깝기 때문에 환해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조건부 환해지를 최대 15%까지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사실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환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해외 주식 투자는 계속해서 조금 지속될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꾸로 제가 그러면 환율이 어떤 재료로 하락할 수 있는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상승을 최근 주도한 부분이 내국인의 해외 투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를 한 금액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된다면 사실 원화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이 조금 사긴 했지만 그 산 금액이 과거 대비 굉장히 적었고요. 두 번째로 보통은 신흥국 국가가 미국 주식의 그 수익률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이게 이제 MSCI 이머징,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이고요. 이 연한 파란색이 이제 S&P 주식인데 이 수익률이 상회했던 구간을 대부분 보면 미국이 금리를 대폭 인하를 했거나 아니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거나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달러화 약세가 사실 최대 5%로 조금 제한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신흥국 주식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서 조금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 같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해소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율 하락 재료의 두 번째는 사실 국내외 연기금이나 대만 보험사들의 사후적인 환해지입니다. 올해 그 4월이랑 5월에 환율이 1,480원대에서 1,350원까지 거의 130원이 빠르게 빠졌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조금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국민연금 환해지만으로는 추세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 대만 보험사들이 원화를 통해서 프록시 해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사실 너무 조금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많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이 최대 15%입니다. 해외 자산의 전체 15%.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주식 보유 주체 중에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15%의 환해지 가지고 환율을 완전 추세적으로 하락시키는 재료가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환율 급락을 주도했던 대만 보험사들의 환해지는 언제 단행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달러화가 급락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좀 사후적으로 환해지를 할 텐데 요게 이제 어찌됐든
비정상적인 달러화 약세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전망대로 해서 제가 어떤 특정한 이슈로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그런 특정한 이슈를 근거로 비정상적인 충격을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약달러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약달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적인 달러화 약세 혹은 달러 환율의 하락, 이게 당장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찌됐든 제가 수급 불균형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좀 구조적으로 좀 고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오히려 환율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수출된 금액이 굉장히 많은 만큼 그거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들고 들어오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데, 사실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섹터는 원래부터 조금 국내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재투자를 하기도 하고 원자재 구매 등을 통해서 조금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들이 사실 조선업체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저희가 봤던 그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에서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투자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직접을 참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이만큼 많이 필요한 조선업체 입장에서 달러를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온다고 한들 이거를 국내 외환시장에 조금 환전할 그런 유인이 굉장히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주식의 수급 불균형, 그리고 환해지, 그리고 경상수지의 수급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조금 해소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수급 불균형이 원화 환율 입장에서는 되게 좀 고무줄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똑같이 오를 수 있지만 그만큼 이 힘을 빼는 순간, 고무줄이 힘을 빼는 순간 똑같이 하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요. 이 하방 변동성을 커지는 트리거 자체가 사실 달러화가 빠르게 하락해야 되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달러 약세가 엄청나게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사후적 환해지도 없을 거고, 그만큼 좀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트리거, 하방 트리거가 작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투자가 주도하는 환율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달러 환율의 연간 상단을 1,54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하단은 굉장히 좀 제한된 1,410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달러랑 원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2부에서 제가 나머지 기타 통화, 위안화나 그리고 엔화, 유로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